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세계 최강 전차 미국 에브람스와 러시아의 아르마타를 전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원쌤 러시아 말씀도 하실 거 많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작가님이 네. 러시아 전체에 대한 추억을 말하라고 했는데 무슨 러시아 전체에 대한 추억이 있겠어요? 러시아 병사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다들 아시는 뭐 T-34니 T-72니 이런 거 옛날에 조립식 만들어 본 거. 네. 그것도 아마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국산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냥 북한에서 뭐 이렇게 쓰고 했던 거라. 그 나중에 뭐 그 일본에서 나온 거 이런 거를 파는 거를 사가지고 뭐 만들고 했었어요 주변에서. 네. 합법적이긴 한 거죠?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죠 뭐. 그렇죠. 뭐 산거 뭐 초등생한테 뭐 누가 알아요, 책임을 제가 뭐. 거예요. 책임을 지라지 않을. 사실 옛날에 국내 업체들이 T-34 같은 경우는 예. 그 모형화를 시킨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의 것들은 나중에 냉전 끝나고 소련 망하고 나서야 나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민주화된 다음에. 아, 그래요? 왜냐하면 T-34는 2차 세계대전 때 워낙 유명하게 쓰던 거라 아마 그거 제품하는 것까지 뭐 당국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릴 때 시간도 오래되게 됐고. 지금은 없는 아마 합동과학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으면. 예, 합동과학이라는 곳이 있었죠.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예. 아카데 그거까지밖에 모르는데. 예. 아카데미에도 많았습니다. 아주. 편집장님 추억은? 아, 예. 직접 진짜 에이브럼스 타고 뭐 군 생활을 해본 분도 있긴 하지만 카투사 분들 중에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에이브럼스 전체 하룻밤 딱 직접 타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하룻밤을 탄다는 무슨 얘기? 그거 갖고 뭐 서울 부산까지 가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 미군 야전 훈련을 하는데 거기 취재를 갔는데 기왕 취재하는 김에 같이 1박을 해보지 않겠냐. 예. 그래서 종군 취재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럼 그 잠은 어디서 자요? 텐트에서 자나요? 탱크 안에. 탱크 안에서 잠을 자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자요? 탱크 안에? 이런 자세로 자는 겁니까 이렇게? 비슷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자리 준다고 포수석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야구하는 것 같네요. 그 조준경이 포수 조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준경이 눈 대는 거 쿠션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잘 수가 있군요. 이렇게 예. 거기가 상석이네요 그러면. 그나마 손님이라고 상석 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저희 비행기 타면 등도 있지 머리 대는 데도 있지만 앞에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분도 예.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떻든가요?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그 안에 좁죠. 이게 확실히 미국 전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다곤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캠핑카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브람스 아르마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에브람스 어떤 전차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에이브럼스는 1980년에 처음 생산돼서 실전 배치가 된 정말 역사적인 전차입니다. 이번에 특히 대결을 할 전차는 미 육군의 에이브럼스 중에서도 가장 최신, 올해부터 배치가 될 예정인 M1A2C형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크레이턴 에이브람스 장군의 이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의 야전 지휘관으로 기갑부대에 도움을 했습니다. 아마 전차 통이에요, 이분도 진짜. 독일 전차를 상대로 활약도 펼치고 많이 격파도 당하고 그랬던 분인데 1972년에 미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차기 주력 전차 개발에 아주 전념을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미군의 주력 전차들이 1945년에 개발된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개발된 전차 퍼싱, 이 퍼싱에서 족보를 찾아갈 수 있는 전차들로 계속 구성이 됐는데 그걸 끊고 정말 완전히 새로 개발된 최신 전차가 에이브럼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브럼스라는 이름이 붙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걸프전에도 쓰이고 이라크전에도 쓰이고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현대 전쟁 환경에 맞게 아주 꾸준히 개량이 됩니다. M1 있고 M1A1이 있고 또 M1A1H라고 장갑 개량이 있고
M1A1 A2가 나오고 M1A2 SEP, M1A2 SEP 버전 2,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온 M1A2C입니다. 그리고 또 M1A1에도 또 개량형이 또 있고요. 정말 개량이 많이 됐어요. 현대전차에서는 전차의 포나장과 못장에 중요한 게 이제 사격 통제 장치, 양안전 능력, 네트워크 전 능력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정말 M1A2만큼 꾸준하게 개량이 된 전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든 전차여서 그런가? 하여튼 뭐 개량형이 뭐 말씀하신 것만 해서 뭐 너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잘 만든 것도 있지만 냉전이 끝나고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형 전차 개발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확 말씀하신 대로 얘가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뭐 퍼싱 이런 거에서 확 족보를 바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가 보구나.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러시아의 아르마타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가 그 M1A1의 팬이에요. 그러세요? 예. 어릴 때 폭격기도 뭐 미국의 비모든 팬이시잖아요. 예. 저게 처음 프라모드로 나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이제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그거를 보고는 그 전에 나왔던 국내 모델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원래 좀 멋있잖아요 전차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아주 기쁘게 사서 만들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전차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초기였을 것 같습니다. 모델상 완전 초기고 그때는 신제품이었어요. 80년대 중반이니까 예. 최신형 전차였고. 근데 아르마타 요거는 이제 T14라고 붙어 있어서 T34 뭐 70이 가다가 14로 그러게 백된 그런 느낌이네요. 이 체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T14 아르마타라고 하죠. 아마 이게 2014년 정도에 기획이 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됐다고 할까? 시제품이 2015년에 공개됐으니까 네네. 14년에 완성이 됐다라는 그래서 거 아닐까라고 2000년대 하는데.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구나. 그 전에 뭐 3 이렇게 그것도 3, 그렇게 4, 5는 붙으니까. 앞에 19가 붙은 거고 예. 이거 이제 20이 앞에 빠진 거군요.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학번 얘기할 때 2000년대 이후의 학번은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그냥 그대로 갔잖아요. 사실은 공인학번 이런 거 공인학번이라는 걸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거든요. 공공학번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공학번이면 지금 엄청 선배입니다. 예. 그때 졸업한 지가 20년 되신 분들이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벌써. 연식이 좀 그래서. 예. 어쨌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모스크바 승전기념식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제 처음 선을 보인 이게 아르마타 네. 전차고요. 여기 나타나고 나니까 그 나토 가맹국을 비롯해서 서방의 이제 군 관계자들이 충격을 좀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서방 국가들은 냉전 종식한 다음에 이제 신형 전차, 신형 탱크를 만들어낸다는 데서 좀 소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냉전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러시아는 이제 계속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신형 전차를 갑자기 선을 보였기 때문에 좀 놀란 면이 있었고요. 요거는 2020년까지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올해네, 올해. 예, 그렇죠. 올해 이제 12대 초도 그 양산분 인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연 되는 건지는 좀 의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원래대로면 올해 한 2,000대 정도 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근데 그렇죠. 아니 12대도 안 돼 있다. 초도가 12대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인사상의 문제를 좀 데미지를 먹으셨겠는데 2,000대가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름도 알맞다고 이렇게 딱 알맞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거 아닌가? 이거 우리 아닌가? 전문가 맞으시 밀리터리 전문가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저 제재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그런 말장난은 제 역할입니다. 전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저 운전수하고 전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람 둘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 포탑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이제 차체에 앉아 있다는 사실. 예, 그 이야기는 포탑이 자동 제어, 무인 포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위에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포탑이 돌다가 머리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약간 되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뭐 잘 했겠죠. 설마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현존 전차 중에 이 제식으로 포수 없이 무인으로 포탑 조정이 되는 걸 원래부터 장착하고 있는 전차는 이 아르마타가 유일하다. 그렇죠. 예, 이게 뭐 나중에 바꾼 경우는 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스펙도 이제 시속 8, 90km 달리면서 표적 탐지 5km 이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7, 8km에 달하는 공격, 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컴퓨터 속도 조작 성능 이런 면에서 예전에 T90보다 훨씬 앞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포탑으로 보건데 아마도 나중에 완전 무인화를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4세대 전차냐 3.5세대 전차냐 의견이 많은데 우리 국군에서는 3.5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4세대면은 뭐 앞으로 3세대는 뭐 이렇게 뭐 현재 그런 느낌이고 뭐 전투기도 그런 비슷한 그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낀 세대 3.5세대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각국군이 사용 중인 최첨단 전차들 다 3세대 내지는 3.5세대입니다. 3세대 전차가 처음 나온 게 이제 70년대 중후반 그때거든요. 서독에서 레오파드 2 전차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좀 있다가 또 M1 에이브럼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3세대인데 벌써 40년이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3세대가 처음 나온 게? 그러게 한 세대가 그렇죠. 30년이라고 하죠.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빨리 원래대로면은 무기는 예. 그렇죠. 1세대, 3세대라는 게 2차 대전 이후니까 전후 3세대까지는 한 10년에서 15년 텀으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던 게 이제 갑자기 40년이 지났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사실 80년대부터 3세대 전차를 뛰어넘는 4세대 전차는 무엇이냐라는 연구가 열심히 진행됐습니다. 강력한 장갑이고 특히 화포가 중시되다 보니까 독일과 미국은 140mm 구경의 활강포를 연구했었고 구소련은 한술 더 떠서 152mm 활강포를 연구를 했습니다. 기존의 포보다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그걸 싣는 전차의 덩치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금이라도 덩치를 줄이려고 포탑을 무인화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빛을 보기 전에 냉전이 끝났어요. 결국은 90년대 중반에 대부분의 4세대 전차 개발 계획은 포기되고 맙니다. 다들 국방 예산이 미친 듯이 깎이니까. 그래서 3세대 전차를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3세대 개념이지만 더 발달된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능은 3세대보단 좋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3.5세대 전차입니다.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개발된 건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고요.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T14 알마타, 그다음에 영국의 챌린저 2,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드 2 A6, A7,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 4 등이 3.5세대고 우리나라의 흑표 같은 경우는 3.5세대 중에서도 제일 늦게 나온 편에 속하고 상당히 우수한 전차입니다. 네. 3.5세대 전차들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우선 주포는 모조리 120mm 혹은 그 이상의 구경을 가진 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모두 120mm 활강포를 이제 표준으로 채택을 했고 K2 흑표 전차도 이제 포신이 길어진 즉 55구경장의 120mm 활강포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 전차는 주포로 125mm 활강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3.5세대라 그런 것보다 걔네는 2세대인 T-72부터 125mm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진 거죠. 대전차 미사일 같은 고병용 대전차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발달된 복합 장갑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제 장비 면에서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동간 사격 능력이나 야간 투시 장비 이런 능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3.5세대 전차들 대부분에는 네트워크전 능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차나 아군 부대와 위치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다 송수신하면서 그렇게 통합된 전투를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서방 전차들은 뭐 A2가 붙건 뭐 챌린저 2가 붙건 뭐 A6, A7 뭐 마크 뭐 4 이렇게 뭐가 뒤에 뭐 붙어서 업그레이드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러시아는 그냥 확 바꿔서 새 거를 만들었을까요?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사실 그 양전 끝나고 뭐 예산 줄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91년에 러시아가 건국이 되는데 이제 소련 붕괴 직전에 T-72 전차를 재설계한 이제 3세대 전차인 T-90을 실전 배치를 93년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T-90이 1999년에 이제 체첸 전쟁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RPG 공격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멀쩡하게 잘 다니니까 괜찮다. 이러고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서방 전차한테 이제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당시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소련도 이렇게 분열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기분상 불편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995년에 오브젝트라고 영어로는 쓰면 되더라고요. 이거 발음은. 예. 오브젝트 195로 명명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착수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 원수 계급인 그 별이 5개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소련 아니 러시아는 5개예요, 별이? 예, 맞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인 이고르 세르기예프 이 사람이 이제 향후 러시아 국방부가 T-72나 T-80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을 하고 이제 201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신형 전차를 도입을 해서 구형 전차가 다 바꾸겠다.
교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이렇게 하려다가 또 이게 계획이 당시에 러시아가 경제를 굉장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계획 중단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2011년부터 다시 개발 계획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아르마타다. 이 아르마타는 이제 라틴어의 아르마, 무기, 암 이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는 앞으로 이제 기존 구형 전차 및 장갑 차량을 전부 이 아르마타로 대체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쪽은 이렇게 뭔가 큰 변화를 준비하는데 예산 얘기 말고 기존 에이브람스를 계속 고집하는 건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미국이 개량에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전제 장비라든가 장갑 이런 면에서는 정말 계속 진화를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T-14 정도가 나왔다고 완전히 신형 전체 개발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T-14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80년대에 개발된 전차들을 그냥 쭉 끌고 온 면이 있는데 문제는 그 80년대 개발된 전차들이 충분히 M1A2로 다 상대가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개량을 했다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었고 설마 T-14가 개발된다 쳐도 그게 정말 미국에 엄청난 위협을 줄 정도로 대량 배치될지 어떨지도 불명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량이 아주 꾸준히 됐고 심지어 이제 2020년에 신형 개량이 나오는 M1A2로 얼마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뭐 자동차도 그 라이트 하나 바꿔놓고서 내년 모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개량이 예.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에브람스와 아르마타. 제일 중요한 거 역시 탱크인데 공격력 아니겠습니까? 싸움 잘해야죠. 그럼요. 일단 아르마타의 주 무장은 125mm 2A82 1M 활강포인데 이건 이제 포 안에 강선이 없는 그런 포죠. 포탄이 재밌어요. 포탄이 이제 차체하고 포탑 사이에 수직으로 이렇게 쫙 돌아서 들어가요. 탄창처럼 드럼 탄창처럼 쭉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예, 세워서 예. 세워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장전돼 있다가 자동 급탄 장치를 통해서 한 발씩 장전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겠죠,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포탑 여기 둘러서 44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 안에 한 발이 있으니까 이제 45발이 되는 것이고 발사 속도가 분당 10발에서 12발이고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 그리고 전차의 광학 장비는 낮에는 5km 거리에서 전차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가 있고 야간에는 열상 장비를 통해서 그리 부족하지 않은 3.5km 거리에서 역시 관측할 수 있다. 그리 부족하지 않다. 밤에도 3.5km 얼마나 뭡니까? 3.5km.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거죠. 그다음에 2A82 이제 1M 주포를 위해서 개발된 백큐մ 1 APF-SDS 탄이라고 요건 이제 그 날개 안정 분리탄,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오면 이제 날개가 나오니까 이쪽에 그래서 강선이 필요 없는 경우인데 요거는 900mm 이상의 관통자를 가지고 있는데 90cm. 예, 발사되면은 적전차를 뚫고 들어가는 관통자 기계만 90cm라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2,000m, 2km 거리에서 균질 아변 장갑 1m 수준의 관통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 레이저 유도식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이론적으로는 또 어마어마한 거리인 최대 7.5km까지 관측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포탑에 44발, 발사관에 한 발, 45발. 우리 총 쏠 때 한 발이 남아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거잖아. 이것도 한 발이 남아있군요. 포탑에 한 발. 이거 참 대단합니다. 네, 미국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44구 경장 포신을 갖춘 120mm 활강포를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형 M1A2C도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미국이 아직까지는 포탄 개발 그 자체에서는 세계 최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포탄의 소재를 날개 분리 안정 철갑탄인 건 똑같은데 포탄의 소재가 일단 열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관통자가 5kg 정도 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건 7, 8kg 정도에 달합니다. 질량 자체가 일단 확실히 크고 또 미국이 여전히 이 세장비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 지름 대비 길이 이걸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이 전체 자체 지름에 비해서 관통자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 길이가 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직까지도 포 자체는 이제 오래 쓰던 거지만 포탄 자체는 여전히 세계 최고니까 알마타나 이런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 상대로도 아직은 해볼 만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지금 미국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능형 포탄, 즉 러시아의 유도 포탄 개념에 상응하는 어떤
유도식 포탄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포탄인데 미사일 같이 유도가 되는 거죠. 이제 미국도 지금 그걸 개발 중이고요. 다만 장전 장치는 아직 수동이에요. 탄약수가 있어서 노동을 합니다. 이렇게 아르마타는 자동으로 그렇죠. 이건데 이건 사람이 으쌰으쌰하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사 속도가 빠를 때는 엄청 빨라요. 그렇지. 처음에 쏠 때는 힘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쏘다 보니 힘이 묻혀갖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탄약수 체력을 잘 관리해서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갑자기 많이 쏴야 될 경우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저쪽이 러시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힘으로 하는 쪽은. 예, 포스터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렇게 우통 벗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뭐 드는 것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상 아직은 사람이 하는 게 더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격 통제 장치, 즉 화기관제 FCS가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미국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동등은 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세계 최고고 어떤 자신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인 포탑이면 확실히 보통 영화 보면 이렇게 잔해가 이렇게 포탑이 이렇게 맞아갖고 그렇죠. 피격돼서 뭐 깨지는 이런 사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생존성 이런 것들은 좋아졌겠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러시아답지 않게 요즘 러시아는 좀 달라졌어요. 옛날 구소련과는 중요하니까. 생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소위 전차 터진 사진 보면 항상 포탑이 날아갔거나 캐터필러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이지 이렇게 몸체가 박살이 나고 이런 경우는 흔히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탑이 잘 맞기 때문에 또 높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무인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은 전부 차체가 낮은 이 낮은 쪽의 차체에 탑승을 하게 된 것이고 아무래도 좀 안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차량의 이제 엔진이라든가 기타 구성품 이런 것들이 뭐 불이 붙는다거나 폭발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포도 그렇고 그런 거 이제 격벽으로 잘 분리시키고 해가지고 적포탄이 관통되더라도 승무원은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A1 에이브럼스하고 아르마타하고 똑같이 공격을 당했다고 비교를 해보면 승무원이 생존할 확률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아르마타가 더 높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포탑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지형지물에 가려진 채로 이렇게 완전 평지에 사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사막이라도 이렇게 뭐 언덕, 사구가 있고 이런 식이니까 가려진 채로 이제 아래쪽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위쪽이 맞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고 포탑이 날아가도 차체는 멀쩡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는 포탑이 날아간 경우에는 차체만 도망쳐가지고 가서 다들 탄 채로 도망간 다음에 포탑만 교환해서 다시 싸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일단 그냥 차체 승무원이 전부 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장갑 배치 자체를 승무원을 보호하는 데 철저하게 중점을 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승무원을 하나의 박스 안에 넣고 그 박스를 아주 엄청나게 단단한 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 안에 금고 넣고 금고 안에 승무원을 넣은 거의 그 레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죠. 딱 그렇기 때문에 설령 차체까지 공격을 다 받았어도 최소한 승무원들은 살아나올 수 있게 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미국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포탑에 설령 승무원을 넣는다 그래도 승무원들이 포탑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포탑 아래 즉 차체에 보호되는 부분 안에 있게 했어요. 어쨌든 포탑 자체는 맞아도 승무원들은 최대한 피해를 안 입게 했는데 문제는 냉전이 끝났고 또 에이브럼스도 생존성이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새 거를 돈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의 차기 전차는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제품만 나오고. 그리고 좀 보충을 하자면 러시아가 그렇게 인명 중시를 한 이유가 있는 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해가 쏙쏙 되는 얘기네요. 아르마타는 이제 RPG 대전차 공격을 견뎌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차 전면에 이제 반응 장갑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체 후면에 이제 슬레드 아머 장갑을 또 장착을 해서 방어력을 높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신형 폭발 반응 장갑. 이건 이제 포가 날라오면은 이제 폭발을 역으로 이제 밀어내는 그 능동적으로 폭발을 해주는 그런 장갑이잖아요.
요게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구형 폭발 반응 장갑에 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이런 거 뚫고 들어오는 이런 탄에 대한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차로는 처음으로 능동형 방어 체계, 요거를 APS (Active Protec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채택을 했다. 최초로 러시아 전차로는. 이거는 이제 전차에 대한 근접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대전차 로켓, 뭐 RPG 이런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블린 미사일 이런 공격에 견딜 수 있게 해놨다. 아르마타를 이제 하드킬 방식이라고 하는 요 아프가니트 능동 방어 체계를 채택을 했는데요. 요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하드킬, 소프트킬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소프트킬은 대체로 이제 보호해야 할 타깃이 남기는 뭐 전파나 뭐 연령상이라던가 무슨 뭐 음파 흔적 이런 거를 줄이거나 한마디로 흔적을 좀 줄이거나 왜곡함으로써 안 보이게 만들고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저 전파 방해하는 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열추적 플레어, 열추적 방해하는 플레어도 전투기에서 많이 비행기 쓰고. 막 뿌리면서 막 그렇죠, 가는 그런 그렇죠. 거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잠수함의 디코이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게 대표적인 소프트 킬 방식이고 하드 킬은 아예 날아오는 적 투사체를 폭발이나 파편, 탄약으로 요격을 해서 직접 때려버려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런 걸로 이제 탄도를 흐트러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폭발을 시키거나 하는 물리적으로 그런 게 이제 하드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가니트 APS는 120mm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추적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이제 하드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거죠. 딱 미국 포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딱, 예. 이거를 목표로 한 거죠. 그걸 목표로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포탑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이 포탑이 가장 장갑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장갑 소재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지만 복합 소재니까 여러 가지 섞어 쓰고 있지만 그 중에 열화 우라늄 소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988년에 M1A1의 장갑 개량인 M1A1HA에 처음 채용이 됐고요. 이후 수출용이 아닌 자국군용 차량들은 모두 이 열화 우라늄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열화 우라늄 소재는 철의 2.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M1A2 같은 경우 포탑 정면 장갑 기준으로는 같은 M1A2가 쏜 그 가장 강력한 철갑탄 M829A3를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러고요. 차체 같은 경우도 정면 기준으로 철판으로 치면 700mm 두께 정도의 철판과 맞먹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프전에서 4량의 M1A1 전차들이 5인 사격으로 아군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이 됐는데도 완파가 안 됐어요. 심지어 한 대는 포탑 정면 장갑의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만 관통이 돼서 정말 단단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죠. 또 얼마 전까지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에는 그 러시아 같은 능동방어 장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A2C부터는 이제 능동방어 장치가 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붙어볼 만하게 된 거죠. 예. 열화우라늄 무슨 뭐 탄에도 들어가고 뭐 장갑에도 들어가고 또 열화우라늄 이게 뭡니까?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라늄이란 건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금속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우라늄 235를 빼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핵 분열을 위한 연료로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연료를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서 핵연료를 쓴 다음에 이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라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쏘면 무슨 이게 뭐 일종의 핵무기가 아니냐라든가. 그쵸, 뭐 이렇게 방사능에 노출될 것도 그렇죠. 같고 막 그런. 근데 그런 수준의 방사능은 사실 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무거워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크기에서 무겁다는 얘기는 크기는 같으되 그만큼 강한 포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동시에 강한 장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탄용으로도 쓰고 방어용 장갑으로도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값싸게 쓸 수 있는 아주 무거운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 동안 핵무기와 핵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열화 우라늄, 쉽게 해서 폐기물이죠 원래는. 그렇죠. 그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텅스텐 같은 것도 많이 쓰이는데 텅스텐은 비싼데 요거는 이제 정말 공짜에 가깝게 쓸 수 적어도 있다 미국 보니까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공격력 받고 근데 기동력 어떻습니까? 기동력은 이제 아르마타가 확실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량이 적어요. 서방 전차들에 비해서. 가볍다. 예, 그 크기에 비해서도 62톤에 맞춰서 비교적
비교적 가벼운 네.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 엔진이 굉장히 효율적인 디젤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현가 장치가 많이 개선돼 있어서 이제 뭐 쿠션도 좋고 그리고 항속거리, 전략적 기동성 이런 게 전부 기존 러시아 전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 있고요. 최대 시속 90km까지 나오고 전기식 변속 장치를 낀 경우에는 이제 전진과 후진이 동등한 기어 단계를 가지니까 이제 앞으로 5다니면 뒤로도 5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공식 뭐 스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때 뒤로 후진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유사시야.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차는 그냥 주차할 때만 쓰면 되지만 네. 얘네는 그런 게 필요하죠, 굉장히. 그래서 전후진이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의 파워를 낸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검증은 안 된 얘기입니다. 예. 전기식 변속 장치가 있는 경우 예.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네. 이게 알마타 쪽이 기동성이 더 높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간단히 해서 엔진 출력은 같은데 더 가벼우면은 당연히 가벼운 쪽이 더 빠르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T14 같은 경우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신뢰성이 어떤지 완성은 됐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납품이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이 기동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어요. 알마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심을 부린 어떤 체계이기도 한 게 전차만이 아니라 그 같은 플랫폼을 보병 전투차, 자주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체를 쓰려고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팩 같은 경우도 전차일 땐 뒤에 놓는데 보병 전투차일 때 앞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설계가 복잡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고요. 지금 M1A2 같은 경우는 연비는 어떨지 몰라도 거의 40년 가까이 실전 배치되면서 뭐 문제가 있으면 곧 개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검증 하나만큼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뭐 지금까지 뭐 나쁘다는 부분은 하나도 보여준 적이 없고요. 다만 이게 M1A2C 같은 경우는 67톤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지형이라든가 뭐 지면 상태 여기에 따라서는 기동성의 제약이 좀 생기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르마타 62 그리고 새로 나온 그 M1A2C는 M1A2C는 67톤. 그렇죠. 5톤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 차이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리고 또 예전과 달리 또 현대 전장이라고 하는 건 또 갖춰야 될 필요한 것들이 계속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지금 중요한 게 흔히 얘기하는 SA, 즉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바꿔 말하면 상황인식 능력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모든 전쟁에서는 상황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가 어디 있고 적이 어디 있고 적은 뭔지 관측 장비, 뭐 야간 장비 이런 게 야간전 장비 이런 게 아직까지는 M1A2C가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미국의 애당초 그 기반 기술 자체가 미국이 세계 최고고 그 기술을 정말 시시각각으로 적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요. M1A2C 같은 경우는 전차장이 포탑에 탑승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차장이 머리를 포탑 위로 내밀고 주변을 관측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갈수록 전쟁터가 지금 살벌해지고 있으니까 전차장이 머리를 쉽게 내밀기 힘든 여건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죽하면 그걸 이렇게 모르면 네, 정말 마지막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 그 대신에 M1A2C가 하나 유리한 게 있는 게 알마타 같은 경우는 전차장 조준경하고 포수 조준경이 하나씩 있는데 M1A2 같은 경우는 전차장 조준경, 포수 조준경, 그 다음에 무인 총탑이 따로 있어요. 알마타 같은 경우는 무인 총탑이 그대로 그 전차장 조준경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차장 조준경으로 그 기관총도 같이 조준하고 관측하고 이러는 건데 시각적 광학적인 상황인식 능력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알마타 같은 경우는 모든 승무원이 포탑에 아무도 없고 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대한 감각 인식이 순전히 모니터 하나만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M1A2 같은 경우 설령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도 포탑이 돕니다. 특히 이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포수하고 전차장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향하고 있는 시선 방향이 그대로 실제로 주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훨씬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다만 현대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어떤 관측 장비, 뭐 시각 장비의 발달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알마타도 이게 과연 큰 열쇠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네. 정말 이거는 붙어봐야 하는 얘기지만
뭐 비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 알마다 예, 이분이 이쪽을 보게 되는 경우 이 머리를 맞게 되는 상황이라 들어간 안에 내부에 있을 때만 동작이 되도록 어떻게 해놓으셨겠죠? 사이 예. 좋게 잘 지내야겠네요. 예,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상 미국하고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그 네트워크전 능력 아 또 지난번에 전자전 기에도 나온 그럼요. 것처럼. 예. 그런 기술들, 전자 기술들, 네트워크 기술들 이런 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좀 안 될 거예요. 미국은 다양한 방면으로 네트워크전 기술을 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실제 이제 전투 상황에서 주변 상황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 실시간으로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만큼 네트워크전에 정말 많은 투자를 오랫동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에이브람스의 가장 큰 비교의가 사실 뭐 화력도 있고 장갑 뭐 기동력 많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엔 네트워크전 능력인 것 같아요.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FBCB2라고 하는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신뢰도도 높고 성능도 높고 무엇보다도 가장 검증된 체계입니다. 20년 정도를 실전에서 뛰었으니까요, 거의. 지금 이 시스템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군이 획득한 정보는 다 내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가진 정보도 실시간으로 다른 아군에 전장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 태블릿 같은 게 차에 있어가지고 이거에 지도 딱 뜨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있고 아군의 주변 어디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군이 파악한 적의 위치는 어디 있고 뭐 드론의 정찰 정보는 또 뭐고 그런 게 지도에 딱 뜨고 또 사령부에서 뭘 명령을 했다 그럼 무전기 붙잡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텍스트로 딱 뜨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내가 텍스트 보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인식 능력과 정보 전달 교환의 능력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게 아군 오사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 91년에 걸프전 당시에는 아군 오사가 심해가지고 막 브래들리 장갑차를 에이브럼스가 쏴버 격파해 놓고 야 적 잡았다 했더니 아군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에브람스는 뭐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뭐 검증하셨는데 그 그렇죠. 검증된 그 케이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91년의 걸프전이겠죠. 그때 1,800여 대의 미국군 M1A1 전차가 전투에 참여했는데 사실 참가하기 전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이게 사막의 모래 속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냐. 다행히 그 우려를 떨쳐내고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정말 거의 이라크군 전차들을 막 갖고 놀았죠, 진짜. 이라크군 전차들은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그냥 쪽쪽 잡아가지고 원거리로 팍 다 날려버리고 가끔 성공해도 멀쩡하고 다 막아내고 일방적인 게임도 이 정도가 없어요, 진짜. 예. 걸프전에서 이렇게 원거리 전차전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면은 반대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라크전에서는 또 이 근거리전에서 나름 실적을 땄습니다.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적전차를 만난 적도 있는데 시가전에서 아 시가전이요? 시가전 먼저 보고 먼저 쏜 사람이 무조건 이기잖아요. 근데 대본이 선 이거지만 그것도 미국 전차들이 유리한 게 일단 시야가 더 좋고 러시아제 전차들이 대부분 속이 좁다 보니까 뭔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승무원들이 그거에 맞게 신속하게 몰아가기 좀 불편해요. 아 움직임이 이렇게 좀 자유로워야 이거 빨리 이거 장전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전차들은 그 점에서 훨씬 승무원들이 어떤 제정신을 유지하고 상황에 급하게 빨리 대처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게 있고요. 그래도 시가전에서는 피해를 많이 입어요. 심지어 RPG-7 측면이 관통해가지고 승무원이 부상당한 적도 있고 IED 공격이 격파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M1A2용의 터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TUSK 탱크 어번 서바이버빌리티 킷 시가전용 전체 생존 키트가 나옵니다. 차체 측면에 그리고 포탑 측면에 반응 장갑을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포탑 위에 기관총을 추가하고 주포 위에도 기관총 하나 더 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체장이 수동으로 조작하던 기관총을 무인 총탑으로 바꾸고요. 원격 조정. 이렇게 해서 최대한 몸을 안 내밀고 기관총 화력을 늘리고 RPG-7을 맞아도 최대한 덜 피해를 입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의 전차들이 임무를 다 수행하고 퇴역한 후에도 시민들 가까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파출소로 투입이 되나? 신기하네요. 러시아 탱크의 무한 변신. 자, 본방야사에서 만나보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일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열일한 무기들. 그런데 퇴역 후에도 우리 생활 속 생각지 못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차들이 있다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퇴역 탱크들의 화려한 인생 제2막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 바로 러시아인데요. 그런데 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 특별한 택시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택시의 등장으로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데요. 뛰어난 안전성과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택시의 정체는 다름 아닌 BRDM-2 장갑차. 1963년부터 1989년까지 구소련 시절에 생산됐던 전투용 장갑차였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만 구경 14.5mm 블라디미로프 중기관총과 구경 7.62mm 칼라시니코프 전차용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 장갑차를 택시로 활용한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퇴역 장갑차라도 무기는 무기이기 때문이죠. 척 봐도 위협적인 모습에 러시아 당국은 택시 운영을 불허했다가 이 장갑차의 위장색을 붉은색으로 바꿔서 도색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운용된 장갑차 택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명물이 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우선 무게가 7톤에 달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대비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크기 탓에 시내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는 없었지만 수륙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10분 활용해 바다 위를 달리기도 했죠. 이 달리는 게 아니라 헤엄치는 건데. 이렇듯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는 덕에 장갑차 택시는 승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 그러나 이 택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 먹는 하마라는 점이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택시 탑승 비용은 무려 5천 루블, 한화 약 11만 원에 달하는 비용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주 타고 다니기에는 허리가 휠 금액이죠. 때문에 이 장갑차 택시는 관광객이나 주로 신혼부부의 웨딩카 등 특별한 날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전선에서 활약했던 전투용 장갑차가 퇴역 후에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있는 건데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장갑차의 놀라운 변신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르단에 위치한 아카바라는 도시는 최근 수중 군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중.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에 각종 퇴역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전선에서 활약할 수 없는 구형 무기들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역 무기들을 수출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미 고물이 된 무기를 수출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를 전부 폐기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죠. 결국 요르단 왕국은 고민 끝에 퇴역 무기들을 바닷속에 빠뜨리기로 합니다. 1차원적인 방법이지만 퇴역 무기를 중심으로 바다 생물들이 자리를 잡으면 산호초의 서식 환경에 도움을 줘 생태계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요. 고민거리도 해결하고 바다 환경도 살리니 요르단 입장에서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맞나요? 더불어 관광 명소가 되어 스쿠버들의 사랑도 받고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전쟁의 상징인 무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의 터를 잡은 전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전차 이름은 M48A3K. 70년대부터 활용됐던 전차지만 지금은 남이섬 평화의 숲에 자리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을까요? 때는 2006년 남이섬은 문화관광지를 표방하며 자체적으로 남이나라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남이섬을 하나의 국가로 가정해보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데요. 남이나라 공화국의 국방부 장관 역할은 육군 제66 보병사단장이 수행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남이섬과 66 보병사단 장병들과의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 내란주 아니에요 혹시? 어쨌든 이후 남이섬은 국군 장병들이 문화휴양 지식처로서 또
체험 활동의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장병들 역시 남이섬 지역 내 환경 정화 활동 등에 참여하며 끈끈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맞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퇴역 전차인데요.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된 이 전차는 어느덧 남이섬 트리고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물 같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퇴역 후에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퇴역 무기들의 모습이 감명 깊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한번 내봐야겠죠. 각각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에이브럼스가 비교 우위가 있다고 봐요. 뭐 옛날같이 정말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으로 보면 에이브럼스가 좀 더 높지 않겠냐라는 거죠.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T-90까지만 해도 많이 밀렸던 거를 많이 따라잡았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옛날 같은 절대 우위는 장사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르마타의 경우는 이론상 혹은 수치상의 우위와는 별개로 이게 진짜 실전에서 통용되는 성능이냐라는 걸 입증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전차들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을 적용했다. 이 점에서는 확실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전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러시아는 그 초도 물량부터 납품이라 좀 하고 한 다음에 납품이라 좀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좀 검증이 되고 그리고 뭐 실전이 생긴다는 건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좀 증명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지금 좀 있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기종이 아닌가. 일단은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납품이 되고 실전에서 어떻게 쌓인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앱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러시아는 무슨 뭐죠? 무슨 공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탱크 공원인가? 뭐 그게 그게 애국공원이라고 네. 거기에 뭐 전차도 전시해놓고 비행기도 전시해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모스크바 그래요? 쪽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저는 전쟁 박물관만 가봤고요. 네. 그건 좀 다른 곳인 것 같은데